뉴데일리 TV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복일의 운암 이야기 14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전략가 이승만의 신의 한 수 전시작전권 2항에 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전시작전권 회수 문제를 제기해서 10여 년간, 아니 20년 가까이 문제가 많았죠. 이 전시작전권 2항이 왜 신의 한 수라고 표현했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이 남침하자 20일도 안 돼서 한국군의 작전권을 유엔 사령관 맥아더 장군에게 이양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군사 전략적인 조치였죠. 이승만은 정치적 전략가만이 아니라 군사 전략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작전권을 다시 한국군이 회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세월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6.25가 일어났던 6월이 지나고 어느새 7월입니다. 보시는 대로 이승만의 7월, 대한민국의 7월, 이 7월 달을 한번 더듬어 봅시다. 7월 17일이 제헌절입니다. 제헌절 72주년이죠. 제헌절 행사가 있었던가요? 이제는 제헌절도 잊어버리고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8월 15일보다 7월 17일을 더욱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헌법은 그 나라 국가 이념, 국가 정신, 국가의 생김새, 기구, 조직, 운영, 관리 모든 것을 망라한 한 국가의 영혼에서 발끝까지 신상명세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7월은 사실상 건국의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헌법을 제정 공포하고 7월 17일 헌법을 공포한 사흘 뒤 20일 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최초의 자유민주공화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그 사흘 뒤에는 초대 대통령 취임식까지 거행합니다. 다음 달 8월 15일에는 전 세계에 건국을 알려주는 정부 수립 기념식, 건국 선포식을 했을 뿐입니다. 실제로 나라가 모두 생긴 달은 7월입니다. 또한 7월은 반공호국의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6.25가 터지자 유엔이 나서서 즉각 공산군을 침략군으로 규정하고 유엔군을 창설합니다. 7월은 유엔군 창설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전 세계 16개국이 병력을 파견해서 사실상 세계대전이 개시됩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지 5년 만이죠. 그리고 잇따라서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장관한테 전작권을 이양합니다. 그러면서 유엔군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7월은 휴전의 달이기도 합니다. 7월 27일.
해방되자 북한을 점령한 소련이 남한까지 공산화하려고 무력 침공을 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군을 불러들여서 국토의 한 치의 땅도 이름이 없이 지켜낸 호국의 달입니다. 또한 이 전시작전권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일, 한미동맹이 탄생한 달입니다. 유엔군이 일방적으로 휴전하려고 하자 이승만은 휴전을 결사 반대하면서 이승만을 제거하려는 미국과 싸우면서 목숨을 걸고 수건이었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이끌어내고야 맙니다. 또한 7월은 파란만장했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90평생을 마감한 달입니다. 하와이에서 숨을 거둔 날이 7월 19일이죠. 내일이 그 5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볼 때 7월은 이승만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아주 역사적인 중요한 달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볼 때 구한말 고종황제가 잃어버렸던 나라를 다시 찾은 달이고, 또 미국이 조미수요조약도 저버리고 일본과 밀약을 맺어서 대한제국을 일본에 넘겨준 달이기도 하지요. 그게 7월 29일입니다. 그것도 모른 고종 황제는 이토 히로부미의 압력에 굴복하여 을사조약을 맺어버립니다. 광복이 무엇입니까? 국가회복, 국권회복이 곧 광복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광복으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가 일본과 싸워서 얻은 해방도 아닙니다. 미국이 일본을 패배시켜 항복을 받아냄으로써 얻어진 해방인데, 해방 즉시 국가가 세워졌습니까? 천만의 말씀. 좌우투쟁, 미국과 소련과 싸워서, 공산군과 싸워서 이승만 박사가 유엔의 힘을 빌어서 겨우겨우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 그 설계를 모두 완료한 것이 7월입니다. 그러므로 7월은 8월보다도 더욱 중요한 국권 회복의 달, 광복의 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화제, 전시작전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시작전권이란 말 그대로 전장할 때 군대의 작전을 지휘 통제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 발발을 일찍부터 예견한 분이에요. 언제 예견했느냐?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라디오 방송에서 항복을 발표하는 순간에 이거 큰일 났구나. 소련이 북한을 다 점령하고 진조하고 있으니 한반도가 소련께 되는 게 아니냐. 며칠 뒤에 미국이 제안으로 3파선이 그어지죠. 이거 큰일 났구나. 남북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당시 이승만은 부랴부랴 강대국들에게, 미국, 영국, 소련 강대국들에게 그 수상 대통령에게 긴급 편지를 보냅니다. 대한민국 독립을 도와줍시사 SOS를 날리죠. 그렇게 6.25를 예견하면서 해방 후 3년 동안
온갖 고초를 겪어가면서 싸우고 싸워서 대한민국을 건국해 놓는 순간부터 이승만은 미국 정부에게 방위조약을 빨리 맺자, 한국과 미국 상호 방위조약을 맺자 제안을 거듭합니다. 유럽에서 나토가 탄생합니다.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 나토 조약이 아주 이승만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토 조약은 회원국 어느 한 나라라도 적의 침략을 받으면 즉각,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즉시 모든 회원국이 공동 방위에 나선다. 자동 개입 조항을 설정해 놓았죠. 이승만도 이 자동 개입 조항을 보장한 한미 방위 조약을 빨리 체결하자 촉구했건만 트루만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한국에 진주했던 미군을 전부 철수해버립니다. 그러자 이승만은 어떻게 했어요? 무기도 없지요. 비행기도 없지요. 전투기도 없지요. 완전히 빈손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곡괭이, 삽, 몽둥이를 들고서라도 외적의 침입을 막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온갖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그때 생긴 것이 학도호국단이 있죠. 전국의 학생들을 군사훈련을 시킵니다. 또 민병대를 조직합니다. 군인이래야 미 군정이 관할하던 경찰 수준의 몇만 명, 이것을 강화합니다. 그렇게 대비했건만 예상대로 소련이 북한을 앞세워서 남침을 개시하죠. 그때 이승만이 뭐라 그랬습니까? 일본 점령군 사령관으로 동경에서 잠자는 메가돌 전하를 깨워서 호통을 칩니다. 큰일 났다. 미국이 내 말을 안 들어서 터질 게 터지고 말았다. 빨리 달려와서 이 나라를 구하라. 그대는 대한민국을 미국 본토처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 이후에 진행된 사항은 아시는 대로 미군 파견, 유엔군 파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엔이 유엔군을 창설해서 대한민국을 구하러 달려옵니다. 그때 이승만이 탱크도 없고 총알도 모자란 국군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이승만은 국제법 박사입니다. 국제전략, 군사전략 잘합니다. 즉시 유엔군 16개국 유엔 연합군인데 여기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다. 우리는 유엔 회원국도 되지 못했으니 유엔군에 참여함으로써 유엔 회원국 같은 지위를 획득하고 유엔군으로부터 국군 전투 훈련도 겸사겸사 무기도 지원받고 이게 일석몇조인지 모릅니다. 전시작전권을 이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획득할 수 있는 이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하여 이승만의 전시작전권 이양은 지금 좌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 주권이나 자주권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전투의 효율성과 우리 국군의 무장 강화, 전투력 강화를 위한 지극히 군사적인 전략적인 효율성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전략적 리더십의 대성공.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연합국들은 가장 강한 나라가 전시 작전권을 단일화해서 전쟁을 지휘했던 것입니다. 좋은 예가 나토죠.
유럽의 그 많은 강대국들이 나토 사령관한테 전시 작전권을 전부 위임하고 있습니다. 나토 사령관은 당연히 최강대국, 군사 최강국 미국 대장이 맡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자기 자주권을 미국 나토 사령관한테 바친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이렇게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인데 이것이 유독 시비가 되는 나라가 이 땅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메가더 장관한테 전시 작전권을 이양한 이후 이 전작권이라는 카드를 아주 유효적절히 협상 무기로 사용합니다. 전작권을 유엔군한테 넘겼지만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 권한은 변함이 없습니다. 좋은 본보기 하나가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유엔군이 파죽지세로 공산군을 밀어 올릴 때 38선에서 멈춥니다. 유엔 결의를 얻어야 38선을 넘을 수 있겠다. 이게 유엔군 사령부의 입장입니다. 그때 이승만이 육군 참모총장 정일권 장군을 부르죠. 그대들은 어느 나라 군대인가? 왜 38선을 넘지 않는가? 즉각 38선을 돌파하라 명령합니다. 그것이 10월 1일 국군은 유엔군과 관계없이 38선을 돌파해서 북진을 개시합니다. 그 일주일 뒤 메가더 장군도 트루만의 오케이를 받아서 국군을 뒤따라 북진하죠.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이면 바로 이 38선 돌파 기념일입니다. 통일전쟁 기념일입니다. 북한을 수복하자. 이 국군의 날도 이 좌파들은 옛날 광복군 설립날로 하자 어쩌고 시비를 붙습니다. 너무나 불필요한 시비입니다. 전작권 카드를 가지고 이승만이 가장 큰 목적을 이룬 것이 다름 아닌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청년 시절부터 꿈꾸던 미국과의 군사동맹입니다. 어떻게 이루었느냐? 압록강까지 진격했던 국군과 유엔군이 10월 중순에 100만 중공군이 들이닥치자 일방적으로 후퇴합니다. 다 이긴 전쟁을 왜 포기하느냐? 이승만이 펄펄 뜁니다. 그래도 유엔군은 계속 38선까지 후퇴합니다. 유엔 결의는 38선까지 원상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런 궤변이 나옵니다. 침략군을 무찔러야 한다던 유엔 결의가 이렇게 변질되죠. 상황에 따라서. 이게 국제정치 아닙니까? 이때 이승만이 빼든 카드가 단독 북진 통일전쟁입니다. 너희들이 그러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하겠다. 전작권을 회수해서 국군이 단독으로 북진하겠다. 이렇게 전작권 회수, 단독 북진, 협박을 줄기차게 가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이승만을 제거하려 했지만은 미군의 반대로 이승만 제거도 못하고 결국 이승만이 갈망하는
한미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 한미 동맹만이 아니라 휴전 반대를 위해서 판문점 휴전 협상을 깨기 위해서 이승만이 취한 극적인 조치가 또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반공포로 석방입니다. 그것은 6월 19일이었어요. 그러자 미국은 이승만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또 죽이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이승만을 대신할 전쟁 지도자가 없다. 일치된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6월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청와대에서, 아니 경무대죠. 당시 경무대에서 이승만과 아이젠하워 특사 1대1 협상 끝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합의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 8월 8일 서울에서 가조인하고 10월 1일 워싱턴에서 본조인을 하죠. 그런데도 이승만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비준을 안 합니다. 국제조약은 국회에서 비준하고 비준서를 교환해야만 발효가 되죠. 이승만은 이것을 미룹니다. 왜? 미국으로부터 충분한 경제원조, 군사원조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잘못해서 일어난 전쟁 때문에 나라 전체가 완전 파괴되고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전후 복구하고 경제 재건하고 무엇보다도 국군을 대폭 증강 현대화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협상 카드로 또 전자권 회수를 이용합니다. 미국이 통일을 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통일을 안 해주니 국군이 유엔군으로부터 철수해서 단독으로 북진 전쟁을 당장 감행하겠노라. 7월 27일 판문점 휴전조약은 휴지다. 무효화하라. 이런 협상에 나섭니다. 그리하여 얻어낸 것이 그 다음에 11월에 미국으로부터 8억 달러 군사원조와 경제 군사원조와 20개 사단 국군 현대화, 무장 강화, 어마어마한 결실을 얻어냅니다. 군사 전문가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됩니다. 그의 혁명 공약 1호가 반공이요 통일이죠. 이 박정희 집권 10여 년 만에 월남 파병도 했고 미군과 함께 반공투쟁에 나섰지만 끝내 월남은 패망합니다. 그러자 위기의식을 느낀 박정희는 한미연합사를 창설합니다. 이 한미연합사야말로 이승만이 꿈꾸던 나토형 군사동맹입니다. 이승만은 미국과 협상 끝에 미국이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자동개업을 끝내 거부하자 미군을 최전방에 주둔시킵니다. 이것은 미군이 승낙합니다. 왜 그러냐? 이승만이 단독 북진 전쟁을 할까봐 서울 북방에서 이승만 군대가 북진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전방에 주둔하겠다. 이게 미군의 속셈이었습니다. 5월 동주라고 할까요? 이승만은 북한군이 쳐내려오면 자동적으로 미군을 공격하게 돼서 미군이 자동 개입하게 되는 이득을 얻고 미군은 이승만이 일방적으로 전쟁 일으키는 걸 막는 걸 얻고 5월 동주죠. 적은 아니니까 5월은 아니겠죠. 어찌됐든
카터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인권 문제, 독재 이걸 시비해서 미군을 철수하겠노라 하자 박정희는 한층 자주 국방에 집중합니다. 미군 대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한미연합사를 창설했고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승만이 원하던 한미동맹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킨 단단한 군사동맹이 되었죠. 여기에 덧붙여서 박정희는 핵을 개발해야 되겠다. 핵 개발에 싱크탱크를 동원해서 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미사일 발사 실험도 성공시킵니다. 저 왼쪽 사진은 박정희 대통령이 한미연합사를 창설해서 그 깃발을 수여하는 사진이고, 오른쪽 위에는 저 태안반도 서해바다에서 박정희가 우리 국방부가 개발한 백곰 미사일 시험 발사를 청관하는 사진입니다. 그러나 그 몇 년 뒤에 박정희는 암살되고 말죠. 박정희 암살에는 배후에 미국이 핵개발, 핵무장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한국 대통령을 제거하려 했다. 음모설이 파다했습니다. 세월은 다시 흘러와 소련이 붕괴됩니다. 공산주의가 붕괴됐죠. 그러나 아시아의 공산주의는 건재합니다. 중공도, 북한도, 월맹도. 오히려 월맹은 미국이 지원하는 월남을 멸망시키고 공산 통일에 성공하죠. 한국에서는 소련이 멸망하자 공산주의는 끝났다. 만세 소리가 요란합니다. 옛말대로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거죠. 그 분위기에 엎혀서 좌파 정권이 등장합니다. 이제 빨갱이는 없다. 색깔 논쟁 그만하라. 이 나라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 공산주의자가 어디 있느냐, 이럽니다. 그 좌파 정권들이 드디어 내놓은 카드가 있습니다. 전작권 환수. 환수란 말은 빼앗아간 것을 돌려받는다는 뜻인데, 전작권을 미국이 빼앗아간 게 아니라 한국 대통령이 자진해서 미군한테 이양한 거예요. 그걸 더욱 강화시킨 게 한미연합사령부고요. 전작권이 없는 미군 사령관, 전쟁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한국군이 연합사령관 한다. 미국은 부사령관 해라. 미국이 제대로 도와줄까요? 이런 논란 속에서 노무현 정권이 느닷없이 전작권 환수, 미국에 일방 통고하다시피 요구합니다. 예상했던 미국도 놀랐지만 결국 체념하듯이 오케이? 마음대로 가져가라. 합의합니다. 이때 미 국방장관, 백악관 전문가, 미 장성들이 뭐라고 그랬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한미 동맹은 마지막 못질만 남겨놓은 관 속에 들어있는 시체와 같구나. 그렇게 한탄합니다.
그 이후 우파 정권이 등장했지만 이명박도 박근혜도 자주국방 운운하는 지극히 선동적인 포퓰리즘에 꼼짝 못합니다. 기껏 이명박은 전작권 회수를 3년 연기했고 박근혜는 여자가 보다 더 과감하게 무기 연기시켰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나라의 전 현직 군사 전문가들, 예비역 장성들 총궐기에서 1천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지 않습니까? 전작권 환수 협상 백지화하라. 노무현 때부터 이 운동을 벌였습니다. 한미동맹이 해체된다. 전작권 없는 한미동맹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이것은 미군 철수 음모다. 이렇게 기탄합니다. 미군도 마찬가지로 용산에 있는 미 8군을 한강 이남으로 평택으로 옮기라 하는데 이건 반대다. 왜냐? 서울에 미군이 주둔을 해야 북한이 오판하지 않는다. 미군이 서울을 떠나면 이것은 북한을 유혹하는 짓이다. 이렇게 반대하죠. 그러나 한국 사회는 무슨 이상한 영화를 만들어서 미 8군을 비난하고 미 8군 부지에 민족공원을 세우자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고 서울에 있는 미군을 추방하는 여론전을 펼칩니다. 전작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할까? 간단히 요약해보죠. 한마디로 전작권을 미군이 가진 한미연합사령부, 이것이 한미동맹 그 자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를 창설한 이래 연합사에서는 작전 계획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해왔습니다. 해마다 한미 안보 협의회를 열고 해마다 정세 변화에 따라서 작전 계획을 업그레이드 시켜왔습니다. 1998년에는 작계 5027이 발표됩니다. 작계, 작전 계획이란 말이 준 말이죠. 작계 5027 내용은 그동안에 북한이 도발할 때 한미연합사령부가 책임지고 방어한다 하는 작전에 치중해 왔는데 작계 5027은 거기에 더하여 아예 한미연합사가 북한을 밀고 올라가서 북한을 해방시키고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 통일을 이룬다. 연대까지 확대시킨 것이 바로 5027입니다. 그때 미국이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 내용을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군 추가 파병 69만 명, 미국의 핵항모 5척, 그 전부 항모 군단입니다. 미국의 5개 핵항모 군단, 각종 선박, 군용 선박이죠. 160여 척, 각종 항공기 2,500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가진 군사력을 거의 총동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동원해서 북한이 다시 군사 도발을 할 때 완전히 정리한다. 자유 통일을 이룬다. 이런 계획이
작계 5027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한 단계 더 뛰어넘어 바꾼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2015년 박근혜 취임 3년째죠. 작계 5027에 무엇을 추가했느냐? 김정은 등 북한 수뇌부 참수 작전이 추가됩니다. 북한 군사력을 무력화시키려면 군사 지도부로부터 제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참수 작전이 한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걸 보십시오. 2015년 작성된 5015 김정은 일당 참수 작전, 이 기밀이 유출됩니다. 언제 누가 유출시켰는지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그 다음에 2016년도에 북한이 해킹 부대가 한미연합사 서버를 해킹해서 5015 작전 전모를 가져갔다. 이것을 국방부가 그 다음에 2017년에야 시인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시인을 합니다. 이 참수작전 기밀을 입수한 북한은 노발대발, 박근혜 종말 선언합니다. 기사를 잠깐 보시죠. 2016년 2월 27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작계 5015와 참수작전이 증오와 분노를 핵폭발처럼 터뜨리게 하는 용납 못할 특대형 제약이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이게 2월이에요. 그리고 북한 해킹 부대 참수작전 해킹했다는 건 그해 9월입니다. 그런데 해킹 이전에 이미 이 기밀은 북한이 입수한 뒤였습니다. 10월 달에 또 이런 발언이 나옵니다. 10월 8일 북한 당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 날 연설에 대하여 정면 조준, 박근혜는 가장 비참한 최후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다. 곧 이어서 무엇이 터집니까? 그 보름 뒤에 10월 24일 어느 언론사가 최순실 태블릿 PC라는 것을 보도합니다. 특종으로 입수했다. 이건 중대한 최순실의 국정농단, 박근혜 국정농단 비밀을 입수 폭로한다는 식으로 터뜨립니다. 여기에 집권정당, 당시 새누리당이죠, 보수 언론들 모두 특정 경쟁이랍시고 검증할 수 없는 스캔들, 추문 마구 남발합니다. 그것이 지금 사실로 밝혀진 게 있습니까? 2년 동안 총력 수사를 했는데도 사실로 밝혀진 게 무엇이죠? 이건 박근혜를 옹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언론인으로서 사실보도, 진실보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련의 레닌과 스탈린이
자주 애용했다는 쓸모있는 바보들의 전성시대. 박근혜를 쓰러뜨리면 자기들이 집권할 줄 알고 얄팍한 권력투쟁, 권모술수,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배후에는 북한의 분노, 참수작전에 대한 박근혜에 대한 증오, 이 그림자가 불타고 있는데 이것저것 앞뒤 동서남북 모르고 권력만 잡겠다고 덤벼든 집권당, 특정 경쟁한답시고 덤벼든 보수 언론들, 역사적인 책임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지 흥미롭게 지켜볼만 합니다. 자, 저번 주일에 이런 보도가 나왔죠. 미국은 한국에 있는 유엔 사령부를 강화하겠다. 일본군을 참여시킨다. 일본군이란 말에 화들짝 놀라가지고 난리쳤죠. 알고 보니 영문 오역이었다 그러는데, 오역이건 말건 상관없이 여태까지 유엔사나 주한미군을 지원해 온 것은 일본에 주둔한 미군이었습니다. 일본에 주둔한 미군은 일본의 도움이 없이는 지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주한미군, 주한유엔사령부는 계속 일본의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새삼스럽게 유엔군 강화한다고, 거기에 일본 참여시킨다고 놀랄 일도 아니죠. 이거는 현실과 관념, 희망사항 뒤죽박죽, 의식불명 상태의 반응일 뿐입니다. 냉철한 현실 인식이 있다면 최소한 권위 있는 언론들은 냉정하게 보도해야죠. 일본군을 환영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이 일본 기지 없이 미군이, 주한미군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작게 5027, 작게 5015 전부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출동해야 합니다. 자, 한국의 의식구조, 이런 혼란 속에 전시작전권 회수 날이 다가옵니다. 문재인 정권은 임기 내에 전시작전권을 회수 완료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미국은 작전권 없는 한미연합사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큽니다. 믿을 수 없다. 이미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전자권 이양 협상에서 불신이 쌓인 이래로 축적된 불신, 결국 선택한 카드는 DMZ를 관할하는 주한 유엔군 사령부를 강화시키자. 한미동맹 믿을 수 없겠다. 이렇게 태도가 변한 게 아닌가 관측이 됩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것이 114년 전의 악몽입니다. 미국은 또 한국을 일본에 맡기느냐? 과연 그러려는 건가? 이런 의구심. 이것은 역사적인 전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1905년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본 가스라 총리와 맺은 밀약, 테프트 가스라 밀약이라고 그러죠. 미국 육군 장관 테프트가 동경에 왔기 때문에 조선은 일본에 맡긴다. 일본 마음대로도 좋다. 대신 일본은 미국이 스페인으로부터
얻어낸 필리핀에 손대지 마라. 이게 그 미략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싸고 지금 미국과 일본은 밀착돼 있고 한국은 중재자라고 우왕좌왕합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밀약이 있는 게 아닐까. 오늘 아침에도 보도가 됐어요. 이 둘이서 공개되지 않은 약속을 한 것이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다. 또 트럼프와 아베가 밀약을 맺은 건 아닐까. 설마 그와 말처럼 남한을 일본이 가지라고 한 건 아니겠지. 현대사회에는 구태여 군대가 진출할 필요도 없어요. 글로벌 네트워크, 아베가 들고 나온 경제 제재, 수출 규제, 경제 무기화, 이 힘만으로도 일본은 한국을 제압하고 남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곧 우리 사회를 돌이킬 수 없는 체제로 만들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한미연합사령부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양국 간 합의했습니다. 그럼 서울에서는 미군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한미동맹의 실체가 평택으로 이동합니다. 전자권까지 빼내면 한미연합사령부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해지거나 한미방위조약이라는 종이조각 하나만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이런 상황은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우려하고 경계했던 상황, 위기, 사면초가 그대로입니다. 도대체 국가의 운명을 적과 강대국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구경만 하다니. 구경만 하는가? 아니지.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도 하고 중재자 노릇도 하고 다 보고도 받고 대책도 세워주고 한미 동맹은 굳건한데 무슨 딴소리냐. 걱정하지 마시라. 걱정을 안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걱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여러 식자들의 걱정입니다. 이승만이 말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놓아버리면 이 나라는 공산당의 것이 되거나 일본과 중국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맺어놓았는데 전자권을 해소하고도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누가 보장할 것인가? 잠이 안 올 정도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여러분 더위에 건강하세요.